법에 비추어 본 세상 사는 법 이어갑니다. 빈정민 변호사와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변호사님 오늘은 어떤 얘기 좀 나눠볼까요? 청취자 여러분, 혹시 균도내 소송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부산 기장군 부근 해안가에 이 고리 원자력 발전소가 있죠. 네네. 근데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안전 여부가 사실 항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수년 전에 원자력 발전소 인근 주민들 중에 갑상샘, 암 등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한국 수력 원자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네. 2012년에 최초로 제기된 이 소송을 일명 균도내 소송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7년이 지난 현재 이 소송은 여전히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안인지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원전 피해에 관한 소송인데요. 이게 왜 균도내 소송인가요? 모르시는 분들 계실 텐데 좀 자세하게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이 소송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그 명칭과도 관련된 이 균도내 가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먼저 이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이진섭 씨입니다. 이 가족들과 함께 이 원자력 발전소 부근에서 약 20년 이상을 거주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이진섭 씨의 자녀 이름이 바로 이균도입니다. 아.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아들인 이균도 씨는 이 태어났을 때부터 발달 장애 아였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우리 사회가 아직 장애인에 대한 처우라든가 인식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 이 균도 씨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이진섭 씨는 불합리한 대우를 수없이 당해야 했습니다. 예. 결국 이진섭 씨는 균도 씨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2011년에 장애아동복지지원법과 발달장애인법 등의 제정을 촉구하면서 균도 씨와 함께 우리나라 방방곡곡에 대한 도보 여행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은 2년간 4차례나 계속되었고요. 예. 이 사연이 당시 언론을 통해서 세상에 알려지면서 우리 사회의 발달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이들의 도보 여행에 동참하면서 이 지지 의사를 밝히기도 했고요. 네네. 이때부터 이진섭 씨는 이 본명보다는 이 균도 아빠라는 별명으로 더 알려졌습니다. 뭐 서설이 좀 길었는데요. 예. 그런데 이 이진섭 씨, 즉 균도 아빠가 2011년에 도보 여행을 시작하기 3일 전에 직장암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1년 후에는 이진섭 씨의 아내가 이 갑상샘 암에 걸린 것이 또 밝혀졌고요. 2007년에는 인근에 거주하는 이진섭 씨의 장모가 위암이 발병해서 수술을 받기도 했습니다. 아, 그래요. 이렇게 가족이 모두 이 암이 발병을 하니 네네. 이진섭 씨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각종 자료들을 찾아보았다고 합니다. 네. 그러자 원자력 발전소 부근에 갑상샘 암 발병 비율이 높다. 이런 통계 자료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결국 균도 아빠 이진섭 씨는 2012년 7월에 한국수력원자력 일명 한수원을 상대로 해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는데요. 이 균도내 가족들이 제기했다고 해서 이 소송을 통상 균도내 소송이라고 합니다. 네. 이 소송은 2014년에 1심 판결 선고가 났고요. 네. 한수원 측이 항소를 해서 현재까지도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진섭 씨가 한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이 원전 인근 주민들의 건강권을 공론화한 이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소송입니다. 소송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2012년에 시작이 됐으면 지금 7년째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 그동안의 재판 진행 과정을 좀 짚어봐야겠습니다. 먼저 1심 판결은 어떻게 나왔죠? 네, 사실 원자력 발전소 부근 주민들에게 발생한 각종 피해, 즉 암이 발병한다는 거다 하는 이런 건강상의 문제에 대해서 뭐 대부분 걱정을 하고 의심은 해왔지만 네. 사실 그전에는 법적으로 이를 인정받은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 이 균도 아빠 이진섭 씨가 제기한 1심 판결에서 네. 부분적이나마 재판부는 인근 주민들의 암과 같은 질병 발생과 원전과의 관련성이 있다. 이것을 최초로 인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한수원이 이들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그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일본 등 외국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1심 판결은
이 병의 원인이 암의 원인이 원전일 수 있다. 이 책임이 핵발전소에 있다. 이런 판결인 거네요. 네, 그렇죠. 그 부분을 뭐 전부는 아니지만 예. 어느 정도 인정을 했다는 점에서 그것도 최초로 인정을 했다는 점에서 네네. 큰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자, 근데 1심 판결이 이렇게 내려진 이후에 소송이 이렇게까지 길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길어지고 있는 거죠? 네, 1심 판결이 난 2014년에 한수원은 바로 항소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아무래도 이런 유의 어떤 손해배상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원전의 가동 과정에서 나오는 뭐 방사능과 같은 물질들과 인근 주민들의 갑상생암 등의 발병과 이 양자 간의 인과관계가 인정이 되어야 하는데요. 네네. 아무래도 그것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 좀 설명을 하자면 뭐 원전이 가동되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 갑상생암이 발병을 했는지 네네. 또 뭐 조사 대상자들의 거주 기간의 기준을 몇 년으로 볼 것인지 네. 원전과 이들의 거주지 간의 위치는 얼마나 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존의 연구가 없거나 그렇죠. 또 부실하다 보니 네. 이를 밝히고 입증하는 과정에서 아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입증하는 과정이 아무래도 좀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는 건데, 근데요, 지난주 토요일이었죠. 12일에요. 이 항소심 선고 기일이 잡혔었는데 이게 전격 연기가 됐습니다. 선고 기일이 잡혔다가 왜 연기가 된 거죠? 네, 통상 재판에서 이 선고 기일을 잡았다는 것은 이제 양측이 모든 증거를 다 제출을 했고 예. 또 주장도 모두 다 마쳤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음. 즉 이제 주장할 게 다 주장이 되었고 뭐 증거가 다 나왔으니 이제 재판부가 그것을 토대로 이제 판단만 하면 되는 그런 과정이죠. 네네. 그래서 이제 최종 판단을 하겠다는 그런 의미인데요. 네. 그런데 이후 1심에서 판단된 이 원전과 원고 주소지와의 거리가 1심에서 밝혀진 바와 달리 실제로는 4km나 더 가까이 있다는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습니다. 아, 더 가까이 있었다라는 네. 거예요. 오. 1심 판단은 이제 더 멀었다는 전제하에 난 건데 네네네. 이제 항소심 과정에서 더 가깝다. 4km나 더 가까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거든요. 네네. 이는 아무래도 원고 측에 유리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정황입니다. 그러네요. 자, 그러면 이 재판이 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네, 뭐 아무래도 재판부가 이 선고 기일을 연기하고 변론을 제기했고요. 네. 그 결과 1심의 중요한 판단 기준 중에 하나였던 이 원전과 원고 거주지와의 거리가 더 가깝다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현재 상황으로서는 원고 측에 다소 유리하지 않나 뭐 조심스럽게 한번 예상해 봅니다. 예, 예. 그리고 지금 한수원을 상대로 한 공동소송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균도내 소송 재판 결과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균도내 소송 1심 판결 이후에 2,964명이 공동으로 유사한 내용의 소송을 부산지법 동부지원에 제기를 한 상태입니다. 현재 그 재판은 방금 소개해드린 이 균도내 소송, 이 항소심 재판의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면서 네. 지금 뭐 진행은 더 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허. 아마 그 재판 결과에 따라서 후에 제기된 이 공동소송의 결과도 뭐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네. 모쪼록 공정한 판결이 이루어지기를 뭐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예.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워낙 그리고 우리나라의 원전이 밀집해 있다 보니까 아마 관심도도 굉장히 높을 것 같은데 어떻게 나올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짚어보도록 하죠. 지난주 부산에서요. 정말 끔찍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고층 오피스텔에서 강아지 3마리가 잇따라 떨어져서 추락사한 사건인데 용의자는 다름 아닌 이 강아지들의 주인이었습니다. 강력한 처벌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처벌 받게 되나요? 네, 뭐 안타깝지만 현행 동물보호법상 아주 엄하게 처벌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관련 규정을 보면 이 법정 최고형이 징역 2년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거든요. 네. 거기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 용의자인 견주는 극도의 심리불안 증세를 보여서 현재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네네. 그런 부분이 만약 반영이 된다면은 재판 과정에서 이제 심신미약 감경도 가능할 수가 있거든요. 네. 뭐 이걸 종합해 보면 사실상 간단한 처벌만 받고 끝날 확률도 굉장히 있다고 봅니다. 근데 굉장히
잔혹하잖아요.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인데 이렇게 잔혹하게 동물을 죽여도 간단한 처벌로 끝난다?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에 그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뭐 지금까지 사례를 보면요, 사실 처벌이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뭐 일단 현행법상 동물은 이 물건으로 간주가 됩니다. 뭐 이 얘기를 할 때 항상 제가 드는 예인데요. 네. 지금 우리 법제는 강아지와 우리 집에 있는 TV를 원칙적으로는 같은 것으로 취급을 합니다. 뭐 이번 건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 볼까요? 예. 내가 키우던 강아지 3마리를 어떻게 보면 죽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내가 내 소유의 TV를 부신 거하고 같이 봅니다. 그래서 이제 형법적으로 보면 이것은 처벌이 안 됩니다. 다만 이 특별법인 동물보호법이 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에 대해서 처벌이 가능하게 된 것이고요. 그렇긴 하지만 이 근본적으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동물을 물건으로 보는 어떤 기본 법리가 아직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사실 엄하게 처벌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요. 이게 동물학대 범죄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이 고통 속에 방치되거나 또 잔혹하게 학대당하는 일이 없도록 좀 이 동물보호법 제도적인 장치 개정 좀 필요해 보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 이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방금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 사회는 동물을 또 하나의 별개의 생명체라기보다는 아직도 좀 물건으로 치부하고 있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네. 심지어 우리 법 체계도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뭐 더 말할 것도 없죠. 예. 결국 반려견을 반려동물을 물건으로 즉 TV와 같은 것으로 보다 보니 이런 일이 발생하기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우리 사회 인식도 많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은 좀 개선의 여지가 분명히 있어 보이고요. 예. 우리가 참고할 만한 것으로 독일의 제도가 있는데요. 네. 독일은 헌법과 민법에 동물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이라던가 또 동물의 권리에 대한 포괄적인 규정을 해놓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러한 제도에 따라서 독일의 경우는 반려견을 입양할 때 우리처럼 아무나 할 수 없고요. 어떤 자격증을 취득해야 된다고 하고요. 아, 그래요? 네, 또 실기 시험도 봐야 된다고 합니다. 와. 그리고 입양 이후에도 네. 이 반려견을 몇 번 산책을 했느냐, 한 번 하면 몇 시간 동안 하느냐, 즉 산책 시간과 횟수를 계속 보고를 하고 확인을 하는 절차도 있다고 합니다. 와, 굉장히 까다롭네요. 네, 그렇죠. 이것은 이제 반려동물을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하나의 생명체, 예. 또 하나의 가족으로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제도는 꼭 똑같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네. 이러한 제도는 우리나라에도 충분히 참고가 될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요. 조금씩 바꿔가야겠습니다. 자, 오늘 세상 사는 법은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빈정민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